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러다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어엿한 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답니다. 주부였을 때에는 우울증이 심했었고 무기력증도 있었어요. 세상사가 모두 내 맘대로 되지 않아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든 나날들이었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과는 우연히 여행을 갔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말도 잘 통하고 그때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죠. 그렇지만 살고 있는 지역이 워낙 멀었어서 연애까지는 힘들겠다 싶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게 바로 인연인가 싶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롱디 연애로 2년여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삐걱거렸던 것이 바로 거주지였어요. 남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제가 오기만을 바랬었죠. 저는 그때 당시 커리어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이별을 해야 할까 싶었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남편의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초반에 저에게 출산을 하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아무 연고도 없는 여기로 오려고 하니까 불안해?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당신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당신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면 출산하고 나서 언제든지 일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주변에도 물어보니 계속 집안일만 하는 것보다 일하던 사람은 다시 복직해 일하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 아이는 우리 둘 아이기도 하니까 나도 열심히 아이 돌볼게.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은 편안하게 생각해. 그래, 내 마음은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잡히질 않네. 내 친구들도 이제 다들 결혼하고 아이도 낳잖아. 주변만 하더라도 몇 년 쉬고 나면 경력 단절로 다시 일 구하기도 어렵고 힘들어 하더라고. 거기다가 나 여기 지역은 살아본 적도 없는 지역인데 어떻게 취업을 해야 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그런 건 다 도와줄 수 있지. 여기는 내가 어릴 적부터 나고 자란 곳이잖아. 거기다가 토박이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당신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은 임신했고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니 아이 생각만 하자.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당신도 아이한테도 모두 안 좋잖아. 나 솔직히 당신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아이 낳으면 다시 복직할까 생각 중이야. 지금 여기서 당장 직장을 구할 수 없으면 당분간만이라도 전에 살던 지역에서 직장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거기서는 엄마 아빠도 아이 돌봐주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최악의 상황이고 여기서 되도록이면 취업하고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만 약속해 준다면 좋을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그것까지 막을 이유가 없잖아. 당신도 당신 인생에 있는 거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꼭 그것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지킬게. 어쨌든 연고도 없는 지역에 오로지 나만 보고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니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 앞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더 잘할게.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연고지 없는 지역에 시집을 온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에 소홀했고 시부모님은 사사건건 간섭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매일 신혼집으로 찾아와 살림 간섭을 하셨고 주말마다 놀러라도 가면 돈을 쓸까봐 걱정하셨어요. 집에 와서 참치캔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눈치를 주시기도 했죠. 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림을 시작하는 거니까 내가 앞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이런다. 내가 말하는 거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듣고 배우면 다 도움이 될 거야. 알겠니? 아무리 요즘 애들은 자기들 알아서 산다고 하지만 설거지 한번 안 해본 애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니? 예전에는 시댁에서 살면서 다 배웠지만 그것도 싫다 하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서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구나. 어머님,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저도 조금씩 배우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매번 오셔서 알려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사는 게 거의 거기서 거기고 해먹는 것도 많지 않고요. 매일매일 청소나 빨래는 제가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도 집에서 설거지며 빨래 다 하고 자랐고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하면서 자란 애가 이렇게 하니? 내가 안 오면 누가 와서 이런 거 다 일일이 말해주냐? 네 친정에서 와가지고 말해줄 것도 아니고 넌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이런 참치캔 같은 건 자꾸 사다 놓는 거니? 너네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이런 거 계속 사다가 먹지 말거라. 이런 거 다 몸에 쌓여서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 왜 자꾸 사다 놓는지 모르겠네. 하나하나 아껴야 잘 사는 거야. 아, 이거 준일 씨 회사에서 선물로 들어온 거 아직 남은 거예요. 저희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찌개 끓일 때 하나씩 넣어서 먹고 있어요. 저도 아이 생각해서 주로 건강식으로 먹고 있고요. 준일 씨도 아침마다 건강식으로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지. 네가 전업주부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준일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데 넌 집에서 걔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준일이한테 들어보니까 너 애 낳고 나서 다시 일 시작하겠다고 했다며? 너 그런 생각이면 애당초 접어라.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어린이집 맡겨놓고 일 다니는 거 나 그 꼴 못 본다. 어머님, 요즘은 외벌이로는 힘들어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괜찮은 곳 많고요. 제가 아이 아주 어릴 때 일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돌은 지나서 어느 정도 크면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다 크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잖아요. 요즘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외벌이로는 생활하기 힘들죠. 왜 힘드냐? 우리 때는 남편이 바깥일 하는 것만으로도 다 먹고 살았다. 네가 일단 쓸데없는 거 사지 않으면 준일이 혼자 버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네가 자꾸만 쓸데없는 거 사는 통에 부족한 건 아니니? 애가 적어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어떻게 엄마가 된다는 게 벌써부터 그 자리 비울 생각부터 하니? 우리 집안에 그런 건 용납되지 않는다. 알겠냐? 시댁에서는 내가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히 하셨어요. 그렇지만 시댁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차피 남편과 서로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을 했죠. 임신 기간 내내 시모는 매일매일 집으로 찾아왔고 신생아 용품을 사야 하는 때가 왔을 때도 가격부터 하나하나 다 참견을 하셨어요. 주변에서 낡은 육아용품들을 얻어와 쓰라면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지만
대부분 몇 년 전에 썼던 것들이라 보관 상태도 좋지 않았고 사용하기도 힘들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고 조산기로 병원에서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모는 남편 혼자서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저를 잡으려고 하셨어요. 친척들이랑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남편이 혼자 돈을 버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런 집이 어디 있냐면서 남편을 무척이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켜 올리셨죠. 그러고서는 전 매일 돈 쓰느라 바쁜 며느리라며 비꼬기도 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결혼하면 다들 맞벌이 한다며? 물가도 계속 오르고 외벌이로 생활하기에는 힘들긴 하지. 근데 우리 준일은 와이프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혼자서 번다잖아. 너무 대단하지 않아? 아유, 난 우리 준일이 볼 때마다 혼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다 나. 내가 준일이한테 얘기해봤는데 쟤는 지 와이프랑 아기밖에 모르더라고. 아유, 정말? 아유, 대단하다 준일이. 요즘은 외벌이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하나는 출산하고 나서 다시 복직 안 할 거야? 아무래도 전에 다니던 회사가 다른 지역이라서 복직하는 건 힘들겠지? 여기서는 새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일자리 혹시 알아보고 있으면 내가 출산하고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아, 됐어. 안 그래도 나도 준일이한테 물어봤는데 걔가 그건 원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도 강요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하나 쟤는 애 보면서 돈 쓰는 거나 좋아하지 일하고 싶어 하는 거 같지도 않더라고. 안 그래도 우리 고민이야. 애들이 좀 아껴서 써야 하는데 무슨 장을 한번 볼 때마다 몇십만 원이나 나오고 둘이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 아유, 우리도 그런데 뭘.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럴 수도 있지. 준일이가 아무리 그래도 사실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 아이 봐줄 사람 없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시어머니가 나서서 애 봐준다고 하면 애들도 생각이 좀 달라지겠지. 준일이한테 잘 얘기해서 맞벌이 하자고 말하는 거 좋지 않겠어? 안 그러니 하나야? 네, 맞아요. 어머님한테 제가 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워낙 손주 아끼시니까 손주 옆에는 엄마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아이 놔두고 일하냐면서 난리셨거든요. 저야 밖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전 회사에서는 복직하라고 하시는데 제 편이 다 봐주신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주말부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남편 월급만으로는 저도 너무 쪼들리고 힘들잖아요. 내가 언제 맞벌이 하는 거 싫다고 그랬니?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아이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좋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런 말 한 거지. 내가 언제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 말은 바로 해라. 시모는 밖에서는 아들이 홀로 외벌이를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다면서 말하고 다녔어요. 제 앞에서 그러실 때마다 저는 일하고 싶다면서 반박했지만 뒤로는 저에게 일하면 안 된다면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죠. 아까디가 다른 시모의 행동에 전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 돌이 지나고 나면 저도 일을 시작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편의 벌이로는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씀씀이가 큰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남편이었어요. 여보, 이거 도대체 뭐야? 또 뭘 산 거야? 당신 이번 달 생활비는 왜 안 주는 거야?
생활비를 줘야 우리도 생활을 할 거 아니야. 왜 자꾸 힘들다면서 안 주면서 이런 건 계속 사는데? 당신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를 사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 돈을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아, 그거 스트레스 풀려고 샀어.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라도 하면 스트레스 풀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산 거야. 주변에서도 쉴 때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하더라고. 근데 고작 그거 산 거 가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산 거지 뭐. 일시불로 한 번에 산 것도 아니고 할부라서 한 달에 얼마 안 나와. 그냥 가작값밖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뭐? 할부? 지금 할부라고 했어? 당신 할부는 돈 쓰는 거 아니야? 그만큼 카드 한도도 묶여 있다는 거고 계속 내야 하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 사려면 돈 모아서 사야지. 이런 것도 할부로 사야 할 정도로 벌이가 많다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몇만 원씩 나눠낸다곤 하지만 지금은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저번 달에도 운동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헬스 끊고 나서 몇 번이나 갔어. 그때도 스트레스 풀어야 한다면서 간다고 해놓고선 결국 지금은 안 가고 있잖아. 그래 놓고서는 또 게임기를 산 거야? 아, 밖에서 돈 버는 남편 눈치 좀 그만 줘. 내가 이런 거 사고 싶어서 사겠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서로 스트레스 풀면 좋은 거지. 그럼 너 이거 한 번도 안 할 거야? 막상 내가 사서 두면 당신도 할 거면서 왜 그래?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언제 철들 거야? 이제 우리 애 더 크면 매 계절마다 사야 하는 옷만 몇 벌이고 신발만 몇 켤레야. 성인처럼 안 커서 몇 년을 옷 똑같이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클 때마다 옷도 바꿔줘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다가 먹는 양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고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야? 당신 내가 일하겠다고 해도 싫다며. 이렇게 하면서 왜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 고작 저거 하나 산 거 가지고 되게 잔소리하네. 엄마 말이 맞았어. 집에서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스트레스 안 받고 돈 벌 텐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니 원. 내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냥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돼? 너한테 카드값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남편은 매달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 의논도 하지 않은 채 마음껏 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결제하는 카드값이 상당했었죠. 남편 월급을 훨씬 웃돌 때도 있었지만 남편에게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하니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떵떵거리더라고요. 어떻게 해결을 하나 봤는데 남편은 지인들에게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아서 메꾸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저희는 저축은커녕 살아내기도 바빴죠. 그 와중에도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남편은 보내줬습니다. 저는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남편에게 시댁에 보내는 돈을 잠깐 중단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어떻게 그걸 말하냐며 정 중단하고 싶으면 저보고 직접 시어머니께 말하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전 시모에게 말씀드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 그동안 남편이 어머님께 보내드렸던 돈 있죠? 저희가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카드값도 많이 나와서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서 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달부터는 용돈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남편 벌이로는 지금 생활비도 못 주고 감당도 안 돼요. 친정에서 돈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용돈은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했니? 난 우리 아들한테 돈 받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 생활이랑은 별개야. 애초에 아들한테 키워준 보답으로 조금 달라고 하는 건데 너네 어려운 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니? 100만 원도 아니고 고작 50만 원도 못 준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네가 다른 쪽에서 아껴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생활비 조금 받고 있는데 몇 달째 생활비도 못 줄 정도로 남편이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요. 남편이 매달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남들한테 밥이며 술이며 다 사주는 통에 카드값 메꾸기도 힘들어서요. 저는 지금 아이랑 둘이서 쓰는 돈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황 마무리 될 때까지만 그러면 안 될까요? 헛소리 하지 마. 너 진짜 웃긴 애구나.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 그 얘긴 꺼내지도 말아라. 어려운 건 너네 사정이고 용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줘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리고 준일이가 하루 이틀 직장 생활한 것도 아니고 성인 돼서 벌써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고작 50만 원도 못 줄 정도로 벌이가 어렵지 않을 텐데 왜 준일이 탓하니? 네가 사치 부리는 건 아니고? 어머님, 정 그렇게 의심스러우시면 저희 생활비 통장 좀 보세요. 한 달 생활비도 100만 원도 안 줬어요. 그거 가지고 3명 식사랑 집 공과금도 다 내고 있고요. 겨우겨우 살고 있어요. 매달 가계부도 쓰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 한 번도 제 옷 제대로 사본 적도 없어요. 애 옷도 중고로 얻어다가 입혀야 되는 적도 많고요. 근데 남편은 매달 새 옷에 취미생활도 혼자서 3개나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네가 남편을 잘못 따라서 그런 거지. 네가 잘 구슬려가지고 돈 아끼게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것도 다 능력이야. 어쨌든 난 내 아들한테 돈 받는 거니까 네가 이렇게 주라 마라 할 것도 아닌 것 같구나. 50만 원 뺀다고 해서 준일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나머지에서 네가 잘 꾸려서 나가야지. 준일이랑 해결 못 보는 걸 왜 나한테 연락해서 난리니? 시모는 절대로 용돈을 중단할 수 없다며 말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보내지 말라고 했고 앞으로 월급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화를 냈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와중에 남편은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둬 버렸어요. 저에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랬다곤 했지만 알아보니 자신보다 젊은 사람이 빨리 승진을 해서 상사가 되니 그 꼴을 못 봐 그만둔 것이었어요. 금방 다시 취직을 하겠다 생각을 했으나 남편은 취직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 보였어요. 결국 전 친정도움으로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래 살고 있던 본가에서 여러 공장을 섭외해 생산품을 판매하려고 창업에 뛰어들었죠. 준비를 하는 동안에 남편에게 아이를 좀 봐달라고 했지만 아이를 절대 못 봐준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생산 공장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이번에 가서 계약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같이 가기에는 위험하기도 할 것 같아서 당신이 아이 좀 봐주면 안 될까? 먹을 건 내가 지금 챙겨서 해놓고 갈게. 그냥 아이만 봐주기만 해줘. 내가? 뭔 소리야? 내가 어떻게 애를 봐? 그냥 네가 데리고 가면 안 돼? 울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껏 네가 쭉 봤는데 갑자기 내가 본다고 하면 애도 불편하지 않겠어? 그냥 네가 데리고 가. 거기서 사람 있는 곳인데
위험해봤자 얼마나 위험하겠어? 애도 네 옆에 쭉 붙어서 있을 텐데 그냥 데리고 가도 괜찮지 않아? 그리고 그런 곳은 네가 가서 대접받아야 되는 거지. 애 데리고 가도 괜찮아.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남의 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아빠잖아.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어. 어차피 당신 집에만 있을 거고 어디 안 나갈 거잖아. 이제부터 나 더 바빠질 텐데 그럼 애는 당신이 안 볼 거야? 지금부터 적응해. 아이도 앞으로 적응해야 하는데 그냥 둘 순 없잖아.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취직 자리 알아보고 있어. 오늘도 나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보라는 거야? 애 맡기지 말고 그냥 데리고 가던지 생산 공장 가는 걸 다음으로 미뤄. 어떻게 나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애 보라고 해? 그런 건 미리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연히 말하면 애 보는 주 양육자는 너 아니야? 진짜 당신 어이가 없다. 주 양육자고 어쩌고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 지금 당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 지 몇 달이나 지났어. 그동안 카드값이며 밀려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아직까지 당신 면접 한 번 보러 안 갔었잖아. 그래 놓고서는 오늘 갑자기 면접을 본다고? 그리고 저번에 미리 말해뒀을 때도 당신 갑자기 애 못 봐준다면서 미루라고 했잖아. 오늘만 봐줘. 점심 전에 올게. 안 돼. 나 못해. 나도 이제 나갈 거야. 면접을 무슨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뭐라고 해? 그리고 당신 밖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어차피 조금 쉬고 나 일하려고 했어.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멀쩡한 회사도 안 그만뒀을 거야. 일 버리지 말고 집에서 애나 봐. 남편은 애초에 면접을 볼 생각이 없었던 듯 보였지만 없는 면접 핑계로 애도 보지 않겠다는 걸 듣고서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이 다른 일을 구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곳저곳 알아보고 소개를 해주기도 했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로 정작 취업을 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전 애를 등에 업고 여러 거래처를 만나면서 계약을 하러 다녔습니다. 출장을 가야 할 때도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랑 같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덕분인지 거래처에서도 저를 좋게 봐주셨고 더 신경 써 주셨죠. 그 덕에 좋은 거래처와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에 고생고생하며 사업을 확장시켰어요. 사업을 하는 동안 남편은 저의 일을 비웃을 뿐이었고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더군다나 제가 일을 시작하니 본인이 나서서 일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집에 있으면서도 집안일도 손에 대지 않았고 아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기는 무리라 전 늘 아이랑 함께 있어요. 일이 바빠지면서 전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했지만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면서 절대로 봐주시지도 않았죠. 심지어 제가 아이를 봐달라고 할까봐 어느 순간부터 제 전화도 피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바쁠 때는 멀리 사는 친정부모님께 아이를 아침에 맡겨두고 저녁에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3살이 되면서 전 회사 근처로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보내게 되었고 그제야 숨통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어요.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직원들을 열어두는 어엿한 회사가 되었어요. 오랜 노력 끝에 매출이 3억까지 찍게 되었죠. 회사에서 같이 고생하는 직원들과 작게 축하 파티를 하는 와중에 시모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소문 다 났더라? 장사 잘 된다면서? 사람들이 다 나보고 뭐 받은 거 없냐면서 물어보던데 그만큼 장사 잘 되는 거니? 아니 그러면 시댁에도 그만큼 뭘 가져다 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잘 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말 한마디가 없어? 준일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몰랐는데 통장 정리하다가 알았다고 하더라. 넌 그만큼 벌면서 연락 한 통도 없었니? 네, 사업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한 번도 연락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왜 전화하신 거예요? 은비 봐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비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은비 어릴 적에는 은비 없고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어서 괜찮아요. 어머님이 안 봐주셔도 돼요. 그러냐? 그래. 아이가 좀 크면 어린이집 보내면 되는 거지.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해봤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부터 준일이가 용돈도 안 보내더라고. 아마 네가 돈 잘 버니까 네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뭐라고 안 하디? 남자들은 그래. 그냥 결혼하면 여자가 알아서 다 할 거란 걸 아니까 굳이 말 안 하는 거지. 넌 좀 그런 거 생각해서 하지 그랬니? 이제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월 300만 원씩 되겠지?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300만 원씩이나 보내야 되는 건데요? 어머님,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어차피 용돈 아들한테 받는 거라고 제가 신경 쓸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그거 키워준 보답으로 받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용돈을 주려면 제 친정에 줘야죠. 300씩 받고 싶으시면 남편한테 연락해 보세요. 참나,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잘 되는 이유가 뭐겠니? 너한테는 티 안 내도 다 내 아들이 외조를 잘한 덕 아니겠니? 너 그러다가 벌 받아. 잘 될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야지. 시부모 제대로 못 모시면 네가 잘 되겠니?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다. 여자는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네가 잘하면 내가 어련히 너한테 잘해줄까? 저한테요? 저한테 잘해주실 필요 없어요. 지금껏 제가 아무리 잘해도 뭐 해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남편 지금까지 일 안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숨만 쉬어요. 탱자탱자 놀고 있고요. 면접 보러 간다면서 나가고선 시댁 가서 푹 쉬다 온 것도 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셨다면서요. 저 그거 다 알고 있고 그런 것까지 다 넘어갔는데 제가 300만 원까지 또 챙겨드려야 돼요? 백수 남편 걷어들인 거 말고도 제가 뭘 또 해드려야 되는데요? 됐고요.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월 300씩 까먹는 백수 아들 어머님이나 잘 내조하면서 사세요. 시모는 뜬금없이 전화를 해 저에게 월 300만 원씩 용돈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를 했는데 저는 너무나 터무니가 없었죠. 안 그래도 전부터 끝을 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너무 바빠 준비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딱 전화가 오니 바로 이 순간이 정리할 타이밍이구나 싶었어요. 전 바로 남편과의 이혼을 다짐하고 준비를 했고 모든 걸 준비한 끝에 남편에게 소장을 날렸어요. 남편은 황당해하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냐 하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혼장을 보냈는데?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혼도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일을 안 해서 그래? 아니, 나 그래도 은비 돌 되기 전까지는 일했잖아. 고작 1년 쉰 거 가지고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는 게 내가 너무 황당해서 그래. 나 혼자 외벌이일 때는 별말 안 했잖아. 당신이 일 안 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 때 난 일했다고. 그래. 그거 고마워서 지금껏 데리고 살아준 거야. 근데 당신, 그때의 나랑 지금의 당신이랑 같다고 생각해? 난 그때 적어도 내 혼자서 돌봤고, 집안일도 당신 신경 쓸 거 하나 없을 만큼 다 했어. 당신은 오로지 일만 했잖아. 그러고선 생활비 100만 원? 고작 100만 원 줬고, 그마저도 카드값 메꿀 돈 없을 땐 안 줬던 적도 있잖아. 그리고 당신 탱자탱자 놀면서도 할 거 다 하고 다녔더라. 온갖 동호회란 동호회는 다 가입해서 놀러 다니니 재밌었니? 거기서 미혼이라고 하면서 여자들 옆구리에 끼고 다니니 신났었어? 오죽하면 그 여자들이 나한테 남편 하는 꼴 좀 보라고 제보까지 해주더라. 어이가 없어서. 아니야. 그냥 라이딩 하다가 힘들어서 잠깐 들어간 거고, 같이 라이딩 하는 동료일 뿐이야. 괜히 기혼이라고 하면 거기서 다들 불편해하니 미혼이라고 했던 거고. 거기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거 당신이 오해한 거야. 둘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른 동료들도 다 같이 들어가서 쉬었어. 알잖아. 자전거 오래 타면 땀도 많이 나고 그러는 거. 참나.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다니길래 매달 카드값이 300만 원씩이나 나와? 카드 명세서 집에만 안 받으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집 담보로 대출 받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데? 집에서 밥 한 번 해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보고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매끼 밖에서 사 먹고 거기다가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사주는 건 뭐야? 여자들한테 비싼 선물까지 바쳐가면서 별의별 발광은 다 떨었더라? 그래 놓고서는 이혼할 이유가 없어? 내가 당신 호구야? 이 정도 말할 때 그만 끝내.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이혼만 하지 말자. 나 앞으로 집안일 내가 다 할게. 아니, 일을 하라고 하면 당장 일할게. 은비도 어린이집 안 보내고 내가 하루 종일 볼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당신한테 내가 사죄하면서 살게.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사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너무 바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어요. 그렇지만 시모의 말로 인해 그동안 넘어갔던 남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남편과 만나던 여자들이 그동안 기혼인 줄 모르고선 만남을 갖다가 저의 정체를 알고 나서 보내줬던 증거 사진들로 남편이 밖에서 미혼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매달 카드값으로 300씩 사용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로 있었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쓰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남편은 자신이 잘하겠노라며 말을 했지만 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했어요. 소송 끝에 전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아이의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탕진 내역은 재산 분할에도 제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남편은 제 수입 중 자신의 몫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어요. 남편과 이혼 후 사업장을 옮기고 난 후에는 더욱 잘 되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뿌듯하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선 연고지도 없는 그 지역에서 오로지 시댁의 말만 듣고선 자존감이 바닥을 쳤었는데 냉정하게 끊어낸 지금은 다시 자존감을 찾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 제 자신을 비하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사실 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제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그날을 잡기 위해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작년 명절 때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명절 때 있었던 일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식은땀이 흐를 만큼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2년 차가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벌써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 선택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었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댁 집안은 새형님들 때문에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된 상황이라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명절에도 얼굴 볼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 추석 때 만삭이었던 저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일주일 후에 출산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명절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시모 얼굴 보려고 남편과 함께 시댁을 가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형님들은 시댁에 도착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길래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저도 급하게 옷만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 있으라면서 음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났으니 주방에 들어가 일할 필요 없다면서 편히 쉬라고 했지만 주방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던 새 형님들의 시선이 너무 따갑게 느껴졌었습니다. 만삭이라고 해서 누워만 있거나 쉬고 있으면 분명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았는데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던 상황이라 시모에게 주방에서 형님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형님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시모도 느끼고 있었는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만삭이라고 주방엔 발도 들일 것 같지 않더니 그래도 눈치가 보이긴 했나 봐. 아무리 아이를 가졌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동서는 체력이 좋아서 이 정도 음식 만드는 건 누워서 떡 먹기 아냐? 앞으로 드라마 좀 더 많이 봐야 되겠어. 우리가 주방일 하기 전에 막내 동서가 시댁에 먼저 와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알지? 결혼 1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이해하지만 만약 다음 명절 때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곤란해. 그때는 임신한 몸도 아닐 텐데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싫은 소리 듣지 않게 될 거야. 앉아있는 것보단 서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저기 싱크대 위에 야채 있으니까 그거 좀 손질해줘. 역시 형님은
마음이 참 넓은 것 같아요. 저였으면 바로 한마디 싸붙였을 텐데 상당히 침착하게 행동해서 좀 놀랐어요. 우리 집안의 미운 오리 새끼가 막내 동서인데 너무 감싸고 도는 것 같아 저는 기분이 좀 그렇네요. 솔직히 막내 서방님이 왜 동서랑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정말 그렇긴 하죠. 하필 데려와도 친정도 없이 혼자 살아온 동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굴 표정 보셨죠? 그때 정말 불편해 하셨었는데 서방님이 하도 애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지만 결혼식 때 남들 시선 봤죠? 정말 안 좋았었잖아요.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진다니까요. 신랑 측엔 하객들이 꽉 차 있었는데 신부 측엔 사람이 20명도 안 됐었으니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저도 이 결혼 막내 서방님한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었는데 제 말은 코빼기도 듣지 않았잖아요. 서방님은 동서가 좋아서 결혼했다곤 하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저희 몫이잖아요. 눈치를 집에다 두고 온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해야 되고 표정 관리도 못해서 얼굴에 불만이 그대로 나오고 앞으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형님들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알고 있어요. 가족이 없으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 대충 살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어요. 당연히 부족한 점들이 보이겠지만 그래도 형님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서로 웃으면서 지내는 게 좋잖아요. 새 형님들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굳어진 얼굴로 노려보고 있는데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른 건데 본인들과는 제가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도 자주 얼굴 보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는데 제 가정사에 대해 얘기하는 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 형님들과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재료를 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형님들에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잠시 쉬기 위해 큰 형님한테 아랫배에서 진통이 와서 잠시 진정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둘째 형님이 시댁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린다면서 언성을 높여 화를 냈어요. 주방 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리고 있네? 아니, 동서만 애 가져봤어? 나는 둘째까지 봤고 큰형님은 셋째까지 봤어. 셋째 동서도 출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지금 진통 온다고 주방일에 손을 떼려고 해? 나는 출산 전까지 주방일 했었어. 어디서 지금 엄살을 부려? 하던 일마저 끝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너희들 너 막내 며느리 잡고 있었니?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이럴 거야? 모처럼 가족들 한자리에 모였으면 서로 좋은 말만 주고받아야지. 너희들은 어떻게 셋 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냐? 이럴 거면 다음부터는 아예 오지도 말거라. 어머님, 이건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막내 동서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머님도 전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밖에서 막내 동서 얘기는 일절 하지도 않아요. 집안에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데요. 저희 자체가 동서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데 남들은 동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저희들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한 소리 했는데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도는데요? 그동안 저희한테 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막내 동서랑 저희를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요? 아유, 그럼 저야 편하죠. 누군 명절날 주방에 틀어박혀서 기름 냄새 맡아가며 음식 만들고 싶은 줄 아세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막내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출산이 코앞인데 무슨 주방일이야?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나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 어머머머, 저 만삭이었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일 시키셨으면서 아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대놓고 차별하시면 안 그래도 미운 털 박힌 막내 동서를 더 안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오히려 더 역효과라는 거 모르세요? 형님, 저희 이제 그만 주방일에 손 떼죠.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음식 만들 필요 없잖아요. 나는 뭐 너희들이 좋아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알아? 부족한 것들이 보여도 서로 이해하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내 딴에도 노력 많이 했었다. 둘째 네가 만삭 때 내가 들어가서 쉬라고 했는데도 굳이 나와서 주방일 한 이유가 뭐야? 너희들한테 넘어갈 재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시아버지가 암으로 세상 떠난 뒤 내 앞으로 재산 들어온 거 탐나서 서로 잘 보이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내가 너희들의 가식적인 모습 다 알면서도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것 또한 이해하고 넘어갔던 거다. 자신들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막내가 많이 서툴고 힘들어하면 같이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 너희들이 이럴수록 좋은 말이 나가겠니?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다. 그걸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가거라. 나도 너희들 붙잡을 생각 없다. 계속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 교통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 다들 내 집에서 나가래도 빨리 결정들 해. 새 형님들은 시모에게 그동안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대들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아주버님들이 형님들을 데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혈압이 오르셨는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계셨습니다. 뒤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은 진통이 오고 있는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혀주었고 새 형님들이 들어간 각자의 방에서는 저와 시모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시모는 거실에서 새 형님들이 아주버님과 나누고 있는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는데도 시모는 진통이 오고 있는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시모의 손길은 저희 엄마를 떠올리게 만들었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시모와 남편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홀로 지내온 세월들과 아픔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겼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시모와 남편만 옆에 있어준다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고 앞으로 분명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믿었어요. 새 형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제가 좀 더 노력한다면 언젠간 집안이 화목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모와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첫째 형님이 방문을 활짝 열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무서운 눈빛이었고 뒤이어 둘째, 셋째 형님도 말리는 아주버님을 뿌리치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서방님은 도대체 왜 막내 동서와 결혼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쟤를 선택한 거냐고요? 우리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화병이라도 나서 쓰러지길 바라는 거냐고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건데요? 제가 좋아서 이 사람과 결혼한 건데 형수님들이 왜 제 인생에 참견하는 거냐고요? 그러는 형수님들은 뭐가 그렇게 얼마나 잘났는데요? 세상에 널린 여자들 중 한 명인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엄마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는 짓들이 어떻게 셋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형들도 지금 이 상황을 봐봐. 우리 엄마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형들도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이게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각한 일이냐고. 왜 사람을 차별하는 건데? 살아온 환경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한 사람으로서 봐주고 좋게 웃으면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집안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문제야. 우리 엄마가 허락하셨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수님들이 왜 이 사람을 반대하는 거고 우리 집안에 분열을 주는 거냐고. 이 사람이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형수님들이 나가면 되잖아요.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다시는 우리 엄마 집에 얼굴 들이밀지 마세요. 형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언제 형수님들 싫다고 반대한 적 있었어? 형수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형들이 더 잘 알지 않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 내 말에 기분 상했다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던지. 나는 오늘 엄마랑 이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하고 곧 출산 준비도 해야 해서 얼굴 붉히면서 있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 앞에서 개념 없이 행동하는 형수님들 계속 방치할 거면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남편도 불만을 터뜨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아주버님들도 그런 남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형님들 편에 서서 저희 부부와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예정된 일정보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일찍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지 진통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흥분한 남편과 시모를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하던 순간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엄청난 진통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모는 예정보다 일찍 출산이 시작이 되자 서둘러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진통으로 인해 혼절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되자 시모가 방에서 급하게 이불을 가지고 나와 저를 바닥에 눕혔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새 형님들이 갑자기 저를 보며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셋째 형님은 친정도 없는 게
병문안 누가 가냐면서 태어날 아이가 불쌍하다며 심각한 와중에 막말을 퍼붓는데 첫째, 둘째 형님도 셋째 형님의 말에 동조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진통으로 인해 일그러지는 얼굴이 너무 웃기게 생겼다면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새형님들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살펴주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들의 얼굴에 차례대로 손을 올려 붙였어요. 지금 막내 며느리가 양수가 터져 위급한 상황인데 웃음이 나와? 너희들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그 옆에서 웃으면 기분이 좋겠어? 어떻게 된 게 셋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도와주기는커녕 웃고 있어? 꼴보기 싫으니까 당장들 나가. 이 시간 이후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웃긴 걸 억지로 참을 수는 없잖아요. 막내 동서 얼굴 표정을 보세요. 저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누군 뭐 애 안 낳았어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으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어떡해요? 저희도 앞으로 어머님 댁에 올 생각 없어요. 누구는 좋아서 온 줄 아세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일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아끼시는 막내 동서나 챙기세요. 여보, 집에 가게 짐 챙겨. 새 형님들은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그렇게 짐을 챙겨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뒤이어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실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출산한 뒤 겨우 정신을 차리자 남편과 시모는 고생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출산에만 집중한 저에게 대단하다면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태어난 아이가 저에게 주는 행복이 훨씬 더 컸어요. 그렇게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된 이후 저는 산후조리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출산 소식을 들은 새 형님 내외가 또다시 산후조리실로 찾아왔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들어오지 말라고 얼굴을 붉혔지만 새 형님들은 할 말이 있다면서 무작정 머리를 밀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서 잠깐 온 것뿐이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갈게요. 저희들한테 나눠줄 재산 언제 주실 거예요? 그이가 하는 사업에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유 자금이 필요한데 어차피 주실 거 미리 땡겨 주세요. 그렇게 해줄 순 있잖아요. 어머님 세상 떠나면 그 돈 각자 형제들이 나눠 가실 텐데 그 전에 직접 주는 게 어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동서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너희들한테 재산을 넘겨주니? 나는 너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넘겨줄 생각 조금도 없다. 어머머머, 그건 말이 안 되죠. 막내 동서만 시집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 문제가 저희 탓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행동하셔야죠. 저희가 요즘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사업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유 자금이 많이 부족한데 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던 거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건 네 사정이지. 왜 엄마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 돈 얘기가 나오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당장들 나가. 아, 진짜. 이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하도 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을 거면서 재산 나눠주겠다는 말은 왜 한 거예요? 저 탈북 여자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가족 모두가 반대했던 일들인데 당연히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방님이 제대로 된 여자 데리고 왔다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주고받는 대화 억양부터 이상하고 서방님 결혼식 때 주변 사람들 시선도 얼마나 안 좋았는데요. 제 주위 지인들도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알아요? 아직까지 탈북자 시선은 좋지 않다고요. 우리 애들도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당하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왜 본인들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보이지 않나 봐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럼 사돈어른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너 결혼하고 애까지 싸질러 놓고 나서야 나한테 뭐라고 했어? 사돈어른이 예전에 남의 집에서 금품 털다가 경찰서에 몇 번 드나들었던 얘기 뒤늦게야 꺼냈었잖아.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천불이 났었다. 그런데도 참고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알아? 사돈어른과 너는 다르니까. 너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까지 낳은 걸 보고 참아왔었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따지고 들면 한두 끝도 없다. 살면서 누구 하나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지금 현실에 얼마나 충실하고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막내 며느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은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고 내 아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편견 때문에 차별하는 건 내가 용납 못한다. 너희들이 보인 오늘의 행동에 대해서는 좋게 넘어갈 생각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된 재산은 벌써 내 막내 며느리에게 전부 입금시켰다. 너희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었고 목숨 걸고 한국 땅을 밟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라고 결정한 거니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재산이 가는 방향이 달라질 거다. 계속해서 내 앞에서 큰 소리 내봐. 누가 더 불이익인지 한번 해보라고. 나는 너희들 얼굴 안 보면 끝이야.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새형님 내에게 분노를 했어요. 제 통장에 입금시킨 시모의 재산을 보여주는 순간 모두들 경악을 했고 말도 안 된다면서 불만을 터뜨리려 했지만 시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새형님 내외는 그것들마저 가지지 못하게 될까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은 많이 다르지만 지금 현재 저는 한국 사람이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북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새형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저는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건너왔었지만 그때만 해도 더 나은 행복이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저를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도 노력하면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시모는 새형님 네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몇 달의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처분했고 일단 저희 부부를 데리고 현재 시이모님이 계시는 해외로 이주한 상태입니다. 한국 땅을 받고 있는 한 새형님 네가 제 발목을 계속 잡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시모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 남편과 시모와 자리 잡아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보니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형님 내외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뒤늦게 저희가 해외로 떠났다는 걸 알게 됐을 테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라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겠죠.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길어봤자 80년 인생 서로 얼굴 붉히며 사는 것보단 그래도 웃으면서 사는 게 좋을 텐데 제가 북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지른 행동들은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남겨주었네요. 과거가 어찌되었든 현재가 중요하니 앞으로 남은 시간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아이와 그리고 저를 친달처럼 아껴주신 시모와 하나뿐인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또 다른 시작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일자로 명절이 코앞이라 작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로펌 회사의 안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34살 여자입니다. 며칠 전에 예비 시모였던 분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발 용서해달라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후회한다고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마음 되돌릴 수 없어 돌아가시라고 큰소리친 뒤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아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었고 제 마음 또한 좋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그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안내원으로 근무한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시모 입장에서 손해본다는 마음 가지실 수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사람은 껍데기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잘 사는 집안끼리 결혼해도 이혼하는 판국인데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렇지 못하셨죠. 모든 걸 돈과 연결을 시켰고 저를 떼어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와 처음 마주하게 된 날부터 난리를 친 건 아니세요. 저와 결혼을 약속했을 때 갑자기 주위에서 저를 밀어내고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며 시모를 통해 주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직업이 많았고 그 사람과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도 몇 분 계셨죠. 어머님, 지금 한창 바쁘신 시간 아니세요? 무슨 일이시길래 멀리서부터 뛰어오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거세요? 그런 거 아니다.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너 오늘 민우랑 저녁 약속 잡았다며? 그거 취소 좀 해라.
이유는 묻지 말고. 네? 갑자기 저녁 약속을 취소하라고요? 오늘 되게 중요한 약속인데요. 민우 씨 소개해드릴 분이 계시는데. 글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일단 얘기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오늘 내가 급하게 약속 잡은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럼 지금 이 사실 민우 씨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서로 상황 파악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이유도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저 오늘 약속 정말 어렵게 잡은 건데 어머님이 다른 날로 잡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먼저 선약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내가 언제 둘이 치지고 볶는다고 뭐라 한 적 있어? 오늘은 나도 중요한 약속이라서 그래. 내가 누군지 알고는 있니? CM이 될 사람한테 벌써부터 토달고 막 나가는 거야? 여기서 난리 한번 쳐야 그제야 양보할래? 시모는 앞뒤 다 자르시고 무작정 저와 그 사람이 잡은 약속을 취소하라고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무시할 수 없어서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다시 돌아가셨지만 그때부터 제 기분도 좋지 않았죠. 힘들게 약속을 잡았는데 저 또한 일정을 취소해야만 했으니까요. 한 번 더 신중하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외근하다가 막 들어왔는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서 화가 난 제 얼굴을 살피기 시작하길래 시모와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죠. 도대체 어머님,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야? 오늘 나랑 중요한 약속 있다는 거 민우 씨도 알고 있었지? 그런데 어머님이 급하게 구내식당 일 하시다 달려오시더니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해주시고 무작정 오늘 잡은 선약을 깨라고 하시잖아. 이유를 알아야 어느 게 중요한지 알 거 아냐. 오늘 소개해 줄 사람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시간 빼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나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엄마한테 들은 게 없어서 내가 따로 전화해서 왜 그러시는지 여쭤볼게. 그리고 다시 연락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아직 약속 잡은 거 취소하지 말고 기다려. 선약이 당연히 먼저지. 그 사람도 시모에게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대충 설명하니까 제 의견을 따르겠다며 시모를 만나고 온다고 하길래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고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이길래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빨리 좀 얘기해달라고 재촉하자 민감해진 저를 보고 놀란 듯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실에 경악을 하게 되었네요. 그게 지금 사실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어머님, 갑자기 머리를 다치신 건 아니시지? 내가 예비 며느리인 거 분명히 알고 계시던데. 아까도 시어머니 말 안 들을 거냐며 화를 내셨다고. 그러니까 나랑 민우 씨 선약을 깨라고 하셨던 이유가 나 말고 다른 여자와 선을 보라고 그런 거였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거래? 나 정말 기분 안 좋아. 어머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게 좋겠어.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벌써 인사까지 다 드린 상태인데 문제가 뭔지 알 수가 없네. 어머님, 저 나영이에요. 지금 로비에 민우 씨랑 같이 있거든요. 저에게 설명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기다리겠습니다.
바쁜데 왜 계속 오라가라야? 내가 무슨 설명을 해주길 바라는 건데?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어머님께서 지금 예비 며느리를 두고 다른 여자랑 선자리를 잡았다면서요.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거세요? 뭐야 아들, 네가 얘기한 거야? 뭐 좋은 거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얘기하는 건데. 대충 상황 설명했잖아. 그냥 얼굴만 볼 거라고. 그런데 그걸 뭐하러 나영이한테 얘기를 한 거야? 당연히 기분 나쁠 일이니까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정말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건 세상 떠난 너희 아빠랑 똑같은 것 같다. 얘 솔직히 결혼식 입장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니? 조건도 괜찮고 며느리감으로 손색 없다면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잠깐 선자리 하나 잡았다.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안 되면 다시 둘이 예전처럼 지내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결혼은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지? 엄마, 지금 나영이 앞에 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준비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돌발 행동하시면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그 약속은 제가 깨야 될 것 같네요. 나영이 앞에 두고 선자리는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죠. 변호사인 저는 이미지가 생명인데 저에게 피해가는 일 좀 만들지 마세요. 지금 이미지가 중요해? 민훈이가 결혼한다는 말 나오자마자 달려든 여자가 한 트럭이나 될 정도라고. 변호사 사위 한번 얻어보겠다며 나랑 함께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동료들까지 선자리 한번 주선해 달라고 줄까지 섰다니까. 도저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시모가 생각하고 계획한 틀에서 그 사람이 움직여주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죠. 예비 며느리 앞에 두고 막말과 행동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면 제 앞날이 캄캄해질 것 같은 느낌이 훅 하고 밀려 들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혼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섰어요. 이미 시모가 저희 감정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기분으로 선약을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걸 확실하게 하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어요. 그래서 셋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네요. 민우 씨,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나랑 결혼하겠다고 결정 지었고 앞으로 그 마음 변하지 않을 거잖아. 그럼 어머님께 민우 씨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2번 다시 이런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나는 이런 일로 끌려다니는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 앞으로 집안의 가장이 될 사람이라면 끝맺음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 나도 믿고 민우 씨 뒤를 따라갈 거 아니야. 결혼 이후에도 이런 일들 생기면 정말 곤란할 것 같아. 엄마, 나영이 지금 화났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저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2번 다시 이런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앞으로 나영이한테 볼 일이 있으시면 우선적으로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전후 사정을 알고 제가 결정할 수 있죠. 이건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람 피운 느낌이 든다고요. 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왜 죄지은 사람처럼 양손을 모으고 있어야 하냐고요? 나영이 너 지금 말 다 했니? 쥐뿔도 없는 로펌 안내원 따위가 법조계 집안에 비어있는 자리 침 흘리면서 자리 굳히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 그때부터 놀고 먹고 돈 펑펑 쓸 생각만 하고 있잖아.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구먼. 그동안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어머님, 정말 실망이네요. 민우 씨 미안한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퇴근하고 먼저 집에 들어갈게. 오늘 있었던 선약은 이 기분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취소할 테니까 다음을 생각하자. 시모의 막말에 크게 상처를 받았던 저는 일 때문에 먼저 자리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안내 데스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모는 저를 바라보며 틀린 말 아니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냐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아 결혼도 그만둬야 하나 싶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동안 그 사람과 만나왔던 시간들과 함께했던 정이 있어서 하원하자는 말은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어요. 이래서 부부끼리 사이가 좋아도 주변 사람이 좋지 않으면 이혼까지 간다는 걸 그때 실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네요. 결국 저는 선약을 취소했고 정신과 신체적으로 지쳐있는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에게 몇 번이고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분명 제 입에서 좋은 말 나오지 못한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받아서 그 사람에게까지 안 좋은 기분 심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밖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표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 김서방이랑 서로 싸운 건 아니지? 보니까 김서방 전화던데?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고민이라면 결혼을 말하는 거야? 둘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 있었어? 뭔데 그래? 설명을 해줘야 엄마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얘기를 해주지. 결혼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둘이 헤어지는 것도 쉽게 결정을 해선 안 된다. 나영이 너도 잘 알지? 결국 엄마한테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하기 시작했고 제 얘기를 듣자마자 많이 놀라신 듯 시모에게 제정신이 맞냐며 열을 올리셨어요. 그만큼 시모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충격이었고 엄마는 처음으로 민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집안의 가장이 될 사람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상당히 기가 죽어 보였어요. 시모 때문에 괜히 예비 신랑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였죠. 그렇게 다음날, 전날에 안 좋았던 일들은 최대한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려고 기운을 냈습니다. 예비 신랑도 밝은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었고 뒤이어 저희 건물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시모도 출근을 하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전날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화가 풀리지 않으셨는지 저를 모른 척 하시고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녁에 외식이나 함께 모시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며 오전 시간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구내 식당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는 메인 음식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은 자율 배식인데 그날 하필 시모가 메인 음식 담당이셨네요. 어머님, 전날에 많이 서운하셨죠? 이따 저녁에 민우 씨랑 같이 좋은 데 가서 외식해요. 음식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왜 너랑 외식을 가야 하냐? 나는 싫다.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를
받아줄 마음 없으니 그런 줄 알아라. 뒤에 변호사분들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니? 뭐하고 서 있어? 받았으면 비켜줘야 할 거 아니야.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니? 어머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좀 유치하잖아요. 갈비찜에 살 좀 하나 없는 뼈만 올려주시면 기분 좋으세요? 제가 개도 아니고 어떻게 뼈만 싹 골라서 제가 앞에 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이런 식의 대우 처음 느껴보는데 정말 기분 좋지 않네요. 네가 이런 거 먹을 자격이라도 있니? 안내 데스크에 앉아서 하는 것 없이 빈둥빈둥 시간만 때우다가 퇴근하면서 때 되면 배는 고픈가 봐. 넣어줄 갈비찜 있으면 뒤에 차례를 기다리시는 변호사님 한 점이라도 더 드리겠다. 야채도 얹었으니 그만 투정 부리고 빨리 비켜주거라. 그리고 너희들 결혼은 없던 일로 할 테니 다음부터 내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저도 역할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고생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어 소란 피우지 않았어요. 더러운 기분으로 의자에 앉아 동료 직원분들과 식사를 끝냈고 뒤늦게 이 소식을 듣게 된 그 사람이 옥상 카페로 달려왔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는 것 같아 그만하자고 설명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며 대신 사과하려는 거 받아주지 않았어요. 정작 저에게 함부로 했던 시모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았으니 화는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신랑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시모에 대한 잘못을 대신 사과한다며 파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 타이밍에 시모가 식당에서 함께 일하시는 동료분들과 커피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오셨고 예비 신랑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결국 옥상 사람들이 뜯어 말릴 정도로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복수하겠다는 거야? 감히 내 앞에서 민우를 무릎 꿇게 만들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그래, 처음에는 너희들이 결혼시켜주려 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민우가 너를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매일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막상 민우가 결혼하려고 준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 부족할 것 없는 변호사인 내 아들이 꽃뱀 같은 안내원에게 꽂혀서 집안 다 말아먹을지도 모른다고 뒷소문이 자자하던데. 내가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정상이 아닌 거잖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변호사인 내 아들과 결혼하고 싶다며 줄줄이 연락 오더라고.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부족할 것 없는 내 아들 집안 좋은 여자에게 장가 보내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다. 저번에도 얘기했지. 결혼식 하기 전까지 사람 일 아무도 모른다고. 너희들은 애초부터 맞지 않던 사이야. 민우 너는 자존심도 없니? 여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저런 하찮은 애한테 무릎이나 꿇고 있어? 두 번 다시 둘이 만나기만 해봐라. 그땐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나영이 너를 뭉개줄 테니까. 시모는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목소리만 높이며 삿대질을 하고 계셨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벌써 제 머리채를 잡고 100번은 패대기 쳤을 정도로 무섭게 바라보셨습니다.
누가 봐도 더 이상 예비 신랑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파혼하겠다고 얘기한 뒤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납득할 수 없었는지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제 팔을 붙잡았고 이대로는 헤어질 수 없다며 둘만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끌고 갔어요. 싫다고 계속해서 소리쳤지만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아 시모 때문에 하지 못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이래봤자 소용없다는 거 민우 씨도 잘 알잖아. 결혼한다고 해서 좋아질 게 뭐가 있는데? 맨날 어머님 신경질 부리는 거 다 받아주면서 살아야 하잖아.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싫어. 그리고 방금도 얘기하셨지? 나를 뭉개버린다는 말까지 나왔어. 변호사 아들 두면 뭐해? 어머님이 저런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미안하지만 우린 이걸로 끝이고 더 이상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나올게. 엄마랑 인연 끊으면 되잖아. 나영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끊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세월 지나봐. 분명 민우 씨는 어머님을 찾게 될 거라고. 병이라도 걸리셨다는 말만 귓속으로 들어와도 불이 나게 어머님 댁으로 달려가겠지. 결혼은 우리 둘만 좋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민우 씨 어머님이 나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 살 수 있겠냐고.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누구 하나 이 세상 떠나야 싸움이 끝날지도 모르지.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먼저 일어날게. 그 사람은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닫혀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안내 데스크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양손에 주방집기를 들고 저에게 걸어오고 계셨고 어리둥절해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앞에 멈춰 서시더니 들고 계신 집기류를 저에게 사정없이 던지기 시작했어요. 동료 직원들이 시모를 말렸고 로펌에서 근무를 하시는 변호사분들도 급하게 오셔서 저에게 달려들려 하시는 시모를 말려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끝이 났는데 왜 이런 모습을 나타내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유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모에게 찾아가 이별하게 되면 로펌 회사에서 저와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게 괴로울 것 같다며 회사를 나가겠다고 시모에게 본인의 심정을 말하게 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시모가 주방 집기류를 들고 저에게 달려온 거였네요. 사정은 이해하지만 저는 로펌 회사를 그만둘 이유도 없었고 퇴사하는 건 본인 자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할 자유 아니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시모에게 대드는 순간 말리고 있던 사람들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와 엄청나게 큰 손바닥으로 제 뺨을 올려 붙이셨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인해 로펌 로비는 정적이 흘렀고 또다시 한번 반대편 제 뺨을 올려 붙이는 소리가 회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달려오던 예비신랑은 멀리에서 시모에게 뺨을 허용하게 된 저를 보더니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들고 있던 핸드폰을 손으로 내려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네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떨어진 핸드폰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핸드폰의 화면이 켜졌고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천천히 몸을 숙여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핸드폰을 들어 올렸는데 갑자기 시모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뺐더니 발신자 얼굴을 확인하면서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네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을 들고 있던 시모의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한숨을 쉬며 돌려달라고 손을 내밀자 천천히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걸려온 전화에 통화 버튼을 누른 뒤 대화를 시작했고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모는 경악을 했어요. 저 지금 안내데스크 로비에 있어요. 아까 저 보러 오셨었다고요?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아까 옥상이요? 벌써 거기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손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시켜 드릴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사정이 있어서 약속 취소됐을 때요. 그 사람이랑 오늘로써 확실하게 헤어졌어요. 더 이상 만날 일 없을 것 같아요. 이따가 집으로 오신다고요? 괜찮아요. 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은 통화하기가 좀 곤란해서요.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네, 큰아버지 들어가세요. 저분이 나영이 너네 큰아버지라고? 지금 내가 듣고 있던 것들이 전부 사실이니? 왜 이런 걸 여지까지 말하지 않았어? 제가 왜 이런 걸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차라리 말 안 해드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걸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는 게 여기까지 느껴져요. 큰아버지께서 여기 로펌 대표라고 달라질 건 없어요. 저는 보신 것처럼 로펌 안내원 직원일 뿐이라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이 회사를 나가지 않겠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큰아버지께서 운영하고 계신 회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제가 자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거고요. 저는 중간에 들어온 거지만 어머님은 여기 구내식당에 5년을 넘게 몸담그고 계셨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어쩌죠? 이런 사실이 밝혀진 상태에서 더 이상 함께 얼굴 마주하고 지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식당 메인 음식 담당은 어머님이 고정으로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서요? 그럴 만한 이유는 안 봐도 뻔해 보이네요. 아마 오늘로써 이 로펌 회사에 출근하시는 건 마지막이실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모든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시모는 그 자리에서 요실금이 풀리셨는지 바지에 실수를 하시면서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바닥을 납작 끼어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지만 이미 저는 2번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제 다리를 붙잡고 용서해달라며 오열하시는 시모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이 문제로 일이 커지게 되자 결국 그 사람도 로펌을 자진해서 나오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실업자가 되어버린 시모는 매일 회사에 찾아와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자기 아들이라도 복직시켜달라며 애원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이미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사방에 있었기 때문에 큰아버지께서 모든 결정을 하신 거였고 경비원들이 시모를 내치게 되면서 2번 다시 회사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된 이후 시모를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또다시 용서를 빌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유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고 오열을 하셨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릎 꿇었잖니. 그러니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줘라. 어떻게 하면
내 용서를 받아줄 수 있겠어? 그래도 좋았던 기억도 있잖아. 나영아, 너희 큰아버지께서 로펌 회사 대표였다는 걸 알면 내가 이런 식으로 나왔겠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앞으로 그럴 일 절대 없을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 어머님,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께서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안 좋아하셨잖아요. 저희가 예전으로 돌아갈 만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자초하신 게 누구신데 왜 저한테 찾아오셔서 예전으로 돌려달라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어머님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이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는데 어머님의 며느리가 될 순 없죠. 그건 정신 나간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계셨을 때 알고 보니 다른 분들보다 일찍 들어왔다고 본인이 식당에서 대장인 것 마냥 행세하며 민우 씨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늦게 들어오셨던 분들을 쥐락펴락 하셨다면서요? 그 식당이 어머님 것도 아닌데 사장 행세하셨다고 퇴사하시고 나서 엄청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집벌은 남 못 준다고 어머님은 절대 변하실 성격이 아니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신다면 큰아버지께 이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고 법적인 절차 밟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시모는 눈물을 쏟아내며 용서를 구했지만 더 이상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참 동안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시모는 그렇게 돌아가셨네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지만 소문으로는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그 사람이 정신적 이상 증세를 보여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겼는지 큰 병원을 떠돌아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지만 시모의 악행이 낳은 결과였죠. 앞으로 평생 자신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깊이 생각하며 뉘우치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시길 바랄게요. 언제나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